1177년 예루살렘의 보두행 4세가 16살이 되던 해 동로마 제국의 선단이 철수하는 것을 확인한 살라딘은 수비군이 적은 왕궁령 아스칼론 요새를 공격하고자 군대를 출격시킵니다. 보두행은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급한 대로 성전기사단과 발리행 이벨린 등과 함께 먼저 요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살라딘의 군대가 곧 도착하면서 포위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보두행은 말에서 내려 성 십자가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이에 아직 어린 나병왕이 성스러운 기도를 펼치는 모습을 본 이들은 사기가 고무되어 철저한 항전을 맹세합니다. 사기가 오른 군대의 버프는 생각보다 무시무시했는데 보두행 4세는 직접 말을 타고 400명의 기사들과 함께 26,000에 달하는 적 군대를 향해 대담하게도 선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십자군은 풀플레이트로 무장한 중장기병의 돌파력으로 이슬람의 두터운 포위망을 홍해 가르듯 돌파하기 시작했고, 살라딘의 군대는 전열을 가다듬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라딘 본인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살라딘은 군대를 후퇴시킵니다. 훗날 몽기사르의 전투로 불리는 이 전투는 스스로 몰리던 예루살렘 왕국의 숨통을 틔워준 값진 성과로 나타납니다. 나병에도 불구하고 적진으로 직접 돌격한 전설을 만든 소년왕에 대한 신하들의 충성심이 더욱 두터워진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또한 살라딘을 죽일 뻔한 공적을 세운 이벨린의 발리앙은 보두행의 일분 어머니인 왕태우 마리아 콤니니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에 국왕의 측근이 된 발리앙이 왕국의 수호자로 급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예루살렘 왕국과 살라딘의 전투는 승리와 패배가 번갈아가며 계속됩니다. 사방이 적진인 곳에서 이슬람인들의 공격에 왕국이 버티는 형태였지만 때로는 과감한 전술적 판단에 의해 이슬람 요새를 공격하기도 하면서 잘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토론의 영주였던 62세의 기사 험프리 2세가 살라딘 별동대에 급습해 왕을 지키고자 목숨을 내던지고 전사합니다. 그는 칼을 다 맞아가며 몸으로 혈로를 뚫고 왕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만큼은 구해낼 수 없었죠. 그에 대해 적은 이슬람 역사가는 그를 용맹과 전술의 대명사였으며 무슬림에 대한 역병이었다며 그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왕의 적극적인 전투 스타일은 변함이 없었고 그로 인해 존경과 칭송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지지자가 될 측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후 살라딘이 반살라딘 이슬람 세력의 도시 알레포와 모술 공격에 집중하면서 예루살렘 왕국과 아이유브 왕조는 평화조약을 맺고 병준이 형 나가 뒤지기 싫으면 짧은 평화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유독 살판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왕의 어머니 아니에스일파였습니다. 그녀는 왕에 의해 권력으로부터 밀려나 있었는데 험프리를 비롯한 충성스러운 기사들이 죽거나 밀려나자 슬금슬금 다시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왕의 세력인 트리폴리의 레몽 3세가 본인의 영지 방어를 위해 수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에 있자 예루살렘의 권력은 자연스레 그들의 것이 되었죠. 게다가 나병 환자였던 왕은 결혼하여 후사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왕의 누이 시빌라에게 다음 왕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왕은 자신의 측근이었던 이벨린과의 보두행 디블렌과 시빌라를 맺어주고자 했으나 이미 시빌라는 자신의 마음에 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반협박으로 기디 루이지냥과의 결혼을 허락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런 정치적 배경도 외교적 관계도 없는 이 결혼은 기가 그 잘생긴 외모로 시빌라를 반하게 한 것만으로 이루어진 결정으로 그는 빈털터리에서 순식간에 왕의 매제이자 다음 계승자의 후견인으로 신분 상승하게 됩니다. 왕은 처음에는 기를 그리 나쁘게 보지만은 않았는데 그에게 잠시 섭정을 맡기자 드러난 그의 행태와 무능력에 실망하여 섭정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왕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체면치레로 야파의 백작이 된 기는 그 유명한 중동의 양아치 르노드 샤티온과 곧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르노드의 버릇대로 같이 성체 주변을 지나는 이슬람 상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단짝이었던 그들은 오아시스를 공격하여 큰 금액을 약탈한 일이 있었는데 보드행 4세가 즉시 반납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에 격노한 살라딘은 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예루살렘 왕국을 치기 전에 사전작업으로 장기 왕조를 공격합니다. 살라딘은 장기 왕조가 이슬람을 배신하고 예루살렘 왕국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공격하여 점령해버리고 마침내 이슬람 내 자신의 반대파가 사라지자 범이슬람 국가 아이유브 제국을 탄생시킵니다. 그동안에도 르노의 통제불능 전쟁 도발은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보드행 4세의 소환으로 살라딘과 계속해서 화해는 이어질 수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아무도 못 말리는 르노는 더욱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합니다. 보드행 4세는 허례허식을 없애고 이유 없는 탄압과 폭정은 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왕국 내부에서도 아랍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병은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말에서 낙마하고 거동도 불편한 와중에도 말 한 장에 몸을 고정해서까지 전투에 앞장선 왕의 병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185년 보드행 4세는 나병이 막막까지 침투해 시력을 잃게 되고 다음 왕위를 시빌라와 전남편 굴리엘모의 아들 보드행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기는 섭정이 될 수 없음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결국 실질적인 섭정의 역할은 왕이 지지하였던 트리폴리의 레몽 3세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국의 용감한 왕 보드행 4세는 24세의 젊은 나이로 영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예루살렘 왕국을 유지하고 있던 왕이 사라지고 이슬람 세력에는 통찰력과 지성 그리고 때를 만난 이가 마침내 지하드의 깃발을 내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드행 4세의 조카이자 왕의 누이였던 시빌라의 아들 보드행이 7세의 나이로 보드행 5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역시 1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동시에 왕위가 공석이 되고 말죠. 이러자 왕권을 두고 시빌라의 이복 동생이자 지금은 발리앙의 양녀가 된 이자벨 간의 왕위 계승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에 시빌라와 기디 리지냥, 르노디 샤티용 등의 세력과 발리앙과 레몽 3세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시빌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발리앙과 레몽의 세력은 시빌라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는 대신 기디 리지냥과의 파혼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시빌라는 이를 받아들여 파혼 후 여왕에 등극했으나 여왕에 오르자마자 바로 기와 재혼하면서 기디 리지냥은 예루살렘의 공동왕으로 등극합니다. 늘 새로워. 짜릿해. 이 과정에서 보호기사단을 비롯한 기존 보드행 3세 지지 세력의 반대와 함께 예루살렘 총대주교가 왕에 관할 기에게 씌워주지 않는 일이 벌어지자 시빌라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남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 해프닝을 벌입니다. 여담으로 예루살렘 왕국이 이처럼 혼란한 시기에 살라딘은 뭐하고 있었냐 싶겠지만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레반트 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 양쪽은 반강제로 화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동로마 제국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황제 안드로니코스 1세가 조카 알렉시오스 2세를 살해하고 황제가 되었는데 얼마 안가 일어난 반란으로 도망치다 도시 내에서 시민들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된 이사키오스 2세는 부정복배와 무리한 전쟁으로 제국을 몰락으로 이끌었고 이렇게 소아시아에서 기독교 세력의 영향력이 대폭 감소합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공동왕이 된 시빌라와 기는 그러나 자신들만의 세력으로는 왕국을 운영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반대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레몽 3세 역시 내전을 일으키는 대신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결국 일시적이나마 예루살렘 왕국은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중동의 양아치 르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슬람 상인을 습격하여 살라딘을 다시 도발하였고 결국 살라딘의 누이를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살라딘은 성전을 외치며 오랜 기간 준비해온 대군을 이끌고 출전합니다. 이에 십자군 역시 역사상 가장 많은 군대를 소집했으며
양 군대는 하틴의 뿔이라는 지역에서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가 1187년 무더운 7월의 여름이었습니다. 살라딘은 지하들을 기치로 군대를 일으켰지만 가을 수확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전쟁을 빠르게 마치고자 했습니다. 그는 우선 레몽의 주요 영지 티베리아스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예루살렘 왕국에 도달했고 마침 예루살렘에 있던 레몽은 자신의 부인이 티베리아스 내성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살라딘의 의도가 예루살렘 왕국군을 끌어내기 위한 계략이라고 생각하여 구원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르노는 레몽을 비겁한 겁쟁이라며 비웃으며 이를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르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왕국은 전군을 동원하여 성십자가를 들고 출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국은 성전기사단, 보호기사단도 참여하여 1200명의 중무장 기사와 이탈리아 석궁병들의 튀르크 용병들까지 합류하여 총 2만 명이 동원됩니다. 살라딘의 군대 역시 2만에서 3만으로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이집트 보병부대와 튀르크, 베두인 등의 군기병들로 구성되었습니다. 7월 3일 더운 여름 사막의 열기는 중장갑으로 무장한 예루살렘 군대에게는 견디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군대가 먼저 소원이 있는 곳으로 출발하자 이를 놓치지 않고 살라딘은 빠른 기병들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예루살렘 군대는 중장갑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들의 군기병 공격에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행군 속도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한낮에 사막의 땡볕을 그늘 하나 없이 받게 됩니다. 엄청난 더위에 이들의 체력은 빠르게 소진되었고 10km 거리를 반나절 동안 행군한 이들은 우물을 찾아 잠시 휴식을 취했으나 티베리아스까지 14km를 더 걸어야 했고 결국 티베리아스에 도달하지 못한 채 하틴의 뿔이라 불리는 언덕에 진지를 차리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체력을 많이 소진했고 식수도 떨어져 갈증이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살라딘은 계속해서 기습을 시도하여 그들의 피로를 더하게 하죠. 십자군들이 만성피로로 전투를 하기도 전에 하나둘 쓰러질 무렵 마침내 때가 왔음을 한 살라딘은 불을 지펴 연기를 날려보내 적의 시야를 가린 후 예루살렘 왕국군을 포위합니다. 한편 저에게 순식간에 포위당한 십자군의 눈앞에는 갈증을 해소해줄 갈릴리 호수만이 보일 뿐이었고 기사와 병사 너나 할 것 없이 갈증 해소를 위해 최후의 돌격을 시도하지만 보병대와 기사들 사이에 틈이 커져 부대가 분리되어 버리고 각 부대는 결국 각계급파당하면서 완전히 괴멸하게 됩니다. 이 전투로 2만의 군대가 전멸하고 3,000명만이 살아남았으며 그 와중에 상황을 파악한 레몬과 발리앙은 전투 도중 포위망을 벗어나 티레로 도주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휘관 중에서는 국왕 기디 리지냥과 르노 디샤티용, 성전기사단장 제라르 등이 포로가 되었지만 나머지 귀족들 다수가 살해되었고 살라딘의 군대가 입은 피해는 미미했습니다. 살라딘은 예루살렘 군의 상징이나 다름없었던 성십자가를 강탈하였고 그의 앞으로 기와 르노가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슬람 측 기록에 의하면 살라딘은 기를 데려와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기가 심한 갈증으로 물을 요청하자 살라딘은 그에게 찬물을 내주었습니다. 기가 그 물을 받아 마시고 르노에게도 권하자 르노는 물을 마셨는데 살라딘은 이 저주받은 자는 내 허락도 없이 물을 마셨으므로 나에게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라며 그가 협정을 위반한 일들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르노를 끌고 가게 시킨 다음 직접 그의 목을 칩니다. 이를 보고 기가 겁을 먹자 살라딘은 왕은 왕을 죽이지 않는다며 진정시켰습니다. 이로써 망나니 같았던 르노 디샤티의 일생은 처참한 마무리로 끝나게 됩니다. 한편 티베리아스는 이미 하틴 전투가 있기 이틀 전에 점령된 상태였습니다. 도망친 레몽은 본거지 트리폴리에서 방어를 굳건하게 하여 잘 막아냈으나
하틴의 이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그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화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발량 역시 티레의 방어를 맡아 살라딘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루살렘 왕국군의 주력은 공중분해되었고 이제 살라딘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왕국의 심장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